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상철입니다.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갑 후보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편법 대출에 대해 알면서도 눈을 감았다면서도 우리 가족의 대출로 발생한 피해자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과연 이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후 돌아와 이 소식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네, 뉴스톱10이 자랑하는 뉴스 고수 네 분 소개합니다. 예, 4.10 총선 공식 선거운동 사흘째 첫 주말을 맞았는데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계양으로 달려갔고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용산을 찾아갔습니다. 자, 이 지역에 대한 함의 어떤 것이 있을지 먼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죠. 대한민국의 눈이 계양에 집중돼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걸 근데 승부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승부가 되는 겁니까? 범죄자를 정치에서 치워버리겠다는 사람과 자기 감옥 안 가기 위해서 당선되겠다는 사람과 이게 승부가 되는 겁니까? 안 됩니다! 2조 심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범죄자들 심판하지 않으면 민생이고 정치개혁이고 없습니다. 2조 심판은 민생개혁이고 정치개혁인 것입니다. 자, 이민찬 대변인. 자, 오늘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명령대전이 벌어지고 있는 인천 계양을에 가서 범죄자를 심판하지 않으면 민생 정치개혁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번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총선 슬로건이 2조 심판인 겁니까? 2조 심판을 많이 내세우고 있죠. 정권 심판에 가려져서 우리가 민주당과 조국 혁신당에 있는 그 사법 리스크를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시절에 있었던 여러 지역 토착 비리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죠. 관련자들이 일부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연장선이 지금까지 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1대 국회가 21대 국회 후반기가 그 때문에 더욱더 극렬한 대치가 이어졌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없었다면 대선 패배 이후에 계양에 출마를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았겠죠. 이재명 대표가 사법 리스크가 없었으면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는 공약을 당연히 지켜졌겠죠. 이번에 많은 변호인단이 대거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것 또한 22대 국회도 사법 리스크를 방탄을 열심히 해보겠다. 그 연장선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인뿐만 아니라 본인이 20에서 징역 2년을 확정을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탄핵, 특검 이런 게 우리 정치권에서 일상화되고 있고 정치 구호가 되고 있습니다. 너무 비극적인 상황이 되고 있거든요. 저는 국민들에게 저희 국민의힘은 이런 부분을 끝낼 수 있는 건, 이런 정치를 끝낼 수 있는 건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뿐이 없다. 이 때문에 2조 심판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예, 김지훈 시장 반박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대선 이후에 정말 많은 수사, 압수수색, 기소, 재판까지 왔는데요. 또 심판을 한다니까 사실 민주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무섭긴 합니다. 많이 무섭지만 사실 국민들이 정말 그 2년 동안 그런 국정은 돌보지 않고 정정만 수사하는 저 수사 행태에 대해서 강서선거에서 이미 심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단식을 하고 있는 사람을 2번씩이나 소환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습니다. 구치소에 쳐놓고 당대표를, 여당 당대표. 예, 쳐놓고란 말은 좀 그렇다. 예. 좀 그런데 하여튼 저는 한동훈 위원장님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 샤넬 화장품 사건도 좀 얘기하면서 그런 심판을 얘기하시면 좀 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 근데 총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고 발언의 수위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재명 대표, 이분도 정리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는 더 하잖아요. 여러분,
대단히 불쾌하실 겁니다만 대한민국을 위해서 김준혁과 이재명 대표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쓰레기 같은 말들을 들어봐 주십시오. 이재명 대표가 자기 형수에 대해서 한 말을 들어봐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압니다. 사람은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예. 자, 최 변호사님.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게 발언의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총선이 결코 여당에 유리하지 않다. 거기에 대한 어떤 그 반박이나 어떤 만회의 개념으로 저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표가 형수한테 한 얘기, 이 얘기를 지금 다시 소환했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저는 말씀의 수위가 높아졌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후보가 뭐뭐 같다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했던 말과 행동이 쓰레기 같다라는 것은 너무나 정확한 단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는 자애로워야 되고 엄마는 푸근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 후보들이 국민의힘 쪽에 대한 사람들이 팥쥐 같네, 의붓아버지 같네, 맨날 때리네 이런 얘기하는 것. 아까 얘기하는 것처럼 형수님에 대한 도저히 지금 방송에서 할 수 없는 그 얘기 자체는 정말 쓰레기 같은 말 아닙니까? 그건 너무나 공감할 수 있는 말을 정치인의 언어로 표현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그게 발언의 수위가 높아졌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발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은 이재명 대표 아닙니까? 그래서 발언의 수위를 높이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남녀를 어떻게 보면 구분하고 이찍이네 뭐래 해서 사람들을 구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말 자체를 쓰레기 같은 말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들이 그런 부분을 심판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코 지금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말고 관련해가지고 명예훼손이나 아니면은 모욕이 된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고 저는 저뿐만 아니고 정말 보수뿐만 아니고 중도에 계신 분들도 똑같은 생각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자, 장현미 부위원장님. 네. 자, 한동훈의 입 거칠어졌다고 저희는 이제 봤는데 정치를 뭐같이 하는 사람이 문제다. 이재명 대표가 한 쓰레기 같은 말을 들어달라. 형수에 대한 말을 들어봐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오늘 공식 논평이 나왔습니다. 자, 다급한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이성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동훈 위원장 입이 쓰레기통이 되는 것을 모르는가라고 그대로 쓰레기란 단어를 반박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조급한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집권 여당이 사실 당대표지 않습니까? 총선을 앞두고 지금의 시대 정신이 2조 심판 맞습니까? 유권자들은 국민들은 경제가 어렵다고 아우성입니다. 집권 여당이 가동할 수 있는 얼마나 많은 재원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정확하게 점검하고 여당으로서 뭘 하겠다라고 이야기해도 모자랄 판에 2조 심판이라고요? 쓰레기라고요? 민주당의 구정물이라고요? 그 부분이 다급함과 조급함이 아니면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본인의 장점까지 다 잃어가고 있는 형국입니다. 뭔가 여의도 문법에 소구하지 않겠다. 나는 정치인이 기존의 정치인과는 다른 차별점을 갖겠다. 그래 보이는 이미지가 있었죠. 그리고 국민의힘의 지지율 반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총선을 목전에 두고 대통령실에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못하고 지적하지 못하고 국민 민심 겸허하게 받들지 못하면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형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다급하고 조급한 사실 방송에서도 그대로 인용하기 어려운 정말 막말을 내뱉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막말이다라고 장현미 변호사 부위원장이 얘기했어요. 김 실장님. 이 지금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선거의 원투펀치가 한동훈 위원장과 인요한 위원장 아니겠습니까? 예. 이 두 분이 사실 출마도 안 해본 선거 초보다 보니까 사실 선거 시기에는 이러한 좀 선거를 총괄하시는 분은 좀 겸손하고 정제되고 국민들을 품어주는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 후보들 생각도 안 하고 너무 센 말을 하다 보니까 유권자들은 국민의힘 전체를 마치 굉장히 오만하고 건방지고 이런 센 이미지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종섭 호주대사, 황상무 수석 지금 사퇴시켰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후보들이 굉장히 좋아하다가도 이런 센 발언에 중화가 되면서 지금 전체적으로는 백약이 무효한 상황입니다. 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선봉에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수도권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은 반성하다, 읍소 전략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방법과 태도가 거칠고 투박하고 오만해 보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식으로 용서를 구함. 아무리
저희 국민의힘이 미우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대통령과 정부가 밉다고 하더라도 제발 분노를 멈추시고 다시 한번 민주당의 우회 독재주의자, 우회 폭거주의자들에게 이 국회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저희들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민찬 대변인, 윤상현 의원이 굉장히 낮은 자세로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많은 수도권 의원들이 지금 저렇게 그 전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려운 게 사실이기 때문에 딱히 전략이라고 표현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도 지금 그 부분만 우리가 발췌해서 보기 때문에 부각이 되고 있지만 전반적인 다 내용을 보면 이 국민의힘이 낮은 자세로 우리가 선거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당연히 윤석열 정부 임기 3년 차입니다. 잘못한 게 있으면 국민들께 회초리 맞고 잘못했다고 말씀드리고 그 부분 고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저희가 아직 임기가 절반가량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또다시 과반을 하고 200석을 차지할 경우에 어떤 국회 상황이 벌어질지를 우리 유권자분께도 정확히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180석을 가졌습니다. 180석을 갖고 4년 동안 국정을 운영해서 참여하고 의회 권력을 쥐고 나서 우리가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기억나는 개혁이 있습니까? 기억나는 것이라고는 탄핵, 특검 이런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민주당이 또 한 번 180석, 200석을 갖고 간다. 지금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한동훈 특검법이 1호 공약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툭하면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00석을 줘야 대통령 탄핵을 할 수 있다는 게 선거 구호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또다시 벌어질 수 있는, 국민들은 민생을 챙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민심을 정치권이 받아 안으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은 황상무 수석 문제가 되니 사퇴하라 요구했고 이종섭 대사도 이번에 물러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민심을 받아 안아서 민심만 보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 지금은 어떻죠? 막말한 후보들, 재산 갖고 이런저런 논란이 되는 후보들, 이것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습니다. 어느 정당이 과연 민심에 순응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봐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이재명 민주당 상임공동선대위원장, 자, 오늘 대통령실과 가까운 용산을 찾아갔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런데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욕도 없어 보입니다. 눈물을 흘리고 엎드려 절하면서 비는 쇼를 하더라도 절대로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들이 과반수를 차지하는 일이 생기면 이 나라 절단납니다. 위기를 조장해서 결집을 노리고 민주개혁 진영으로 하여금 방심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과반으로 국회를 지켜야 합니다. 예, 장영민 부위원장. 네. 과반을 반드시 해달라. 뭐 이재명 대표는 계속해서 과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뭐 조국 혁신당이나 뭐 다른 쪽에서는 뭐 진짜 이 180석, 200석 등등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게 진심입니까? 200석은 전망치가 될 수도 없고 전망치도 아닙니다. 그런데 200석 이야기는 필요성을 언급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통과하는 법안들 번번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했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사실상 당사자 제외에 있습니다. 많은 헌법학자들이 거부권 행사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했지만 행사했습니다. 간호법 제정안은 어땠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여권에서 다시금 간호법 제정안을 만들겠다는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의료 대란 굉장히 오래전부터 치밀하게 준비해왔으면 간호법 제정 그 당시에 왜 거부권 행사했습니까? 그렇다면 폭주를 막아야 된다는 겁니다. 200석이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을 수 있는 저지선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수치로 보이는 부분이 있죠. 민주당 내에서 우세 지역이라고 분류되는 지역은 110여 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모아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정부 들어서 그렇다면 국정운영 협치했습니까? 폭주했습니까? 후자라고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많이 계시죠. 번번이 상위법을 무너뜨려가면서 시행령으로 원하는 법들 관철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반 의석을 국민의힘이 차지하게 된다? 폭주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을 유권자분들이 좀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권 심판론을 여러 번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하게 됐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무슨 얘기하니까 그 비하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 하던데,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까지
좀 비하해도 됩니다. 일꾼을 뽑아놨더니 일꾼이 자기가 무슨 주인 지배자 왕 황제인 줄 알고 주인 머리 꼭대기에 앉아가지고 주인을 능멸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인을 탄압하고 고통에 빠뜨리면 용서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쥐나라에서 까만 고양이가 먼저 뽑혀가지고 이렇게 아무데나 지나가는 생쥐들 마구 잡아먹습니다. 쥐는 쥐를 뽑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양이는 얼룩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잡아먹습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님. 마지막 문장, 쥐는 쥐를 뽑아야 한다. 여러분, 고양이는 얼룩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잡아먹는다. 자, 고양이는 누구고 쥐는 누굽니까? 저는 이거 보면서 오히려 고양이가 이재명 대표가 아닌가? 아무나 지나가는데 생쥐를 마구 잡아먹는다? 저는 이 말 자체가 여전히 어떻게 보면은 일찍하는 국민을 갈라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상당히 보이는데 저는 이 말씀 자체에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생쥐를 마구 잡아먹습니다. 이 얘기가 하자마자 저는 이재명 대표가 재판을 받고 사법리스크에 노출되는 과정에서 이른바 대장동 또 성남 FC 그리고 또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받는 동안 가장 측근들 5명이 사망한 사건을 제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고 바로 직관적으로 떠올랐습니다. 실제로 어땠습니까? 가장 지근거리에서 비서실장이었던 사람은 이제 정치 내려놓으십시오 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해서 사망했고 최근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에 대해서 이제 어떤 보호를 해줄 줄 알았더니만 짬짬이해서 자기만 완전히 어떻게 보면 쓰레기 먹고 배탈 나서 어떻게 보면 병원 가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는 것에 배신감을 느껴서 이제는 진실을 말한 것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생쥐와 고양이를 하면서 아마 저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의도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생쥐라고 해서 국민들을 착취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오히려 제가 느낄 때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정치를 해오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모른다, 나하고 관계없다 하라고 자르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던 그런 모습을 떠오르는 모습을 보면서 적절한 비유가 결코 아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최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이재명 대표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사망과 이번 발언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저는 딱 그렇게 느낀단 말이에요. 주위에서 평소 때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대장같이 노릇을 하다가 알겠습니다. 밑에 있던 사람들이 문제가 되니까 모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최 변호사님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그것과 하여튼 사망과는 요것과는 관계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김지호 부시장. 이제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대변하기 때문에 중산층과 서민이 민주당을 잘 좀 봐달라, 잘 찍어달라 이런 표현이시고 사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강남, 양재 하나로 마트 가셔서 대파 한 단에 875원 가격표를 보고 이것은 합리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이것에 대해서 수원에 출마한 이수정 후보가 그것은 한 단이 아니고 한 뿌리다 이렇게 발언하셨고 여기에 정말 이 정점은 우리 한동훈 위원장님이 수원 가셔서 이수정 후보한테 여기서 이러지 않아서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뭔가 좀 계급 투표에 위반되고 뭔가 좀 다른 계층이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을 찍어줘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선대위원장은 오늘 이 소위 윤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 용산 출신 사람들에 대해서 권성동 유명하고 지명도 높지 윤핵관인데 매우 불리해졌다. 이원모 인사비서관이었죠. 윤 대통령이 아끼는 검사 후배인데 우리 측 후보가 압도 중이다. 부산엔 주진우가 있는데 예상과 다르게 접전 지역이 되고 있다라고 하면서 콕콕콕 찍어서 윤 대통령과의 각을 세우면서 윤 대통령의 용산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들에 대해서 공개 저격에 나섰다는 점까지 소개를 해드리면서 자, 이제 벌써 주말인데 여러 군데를 양쪽 대표가 다니고 있습니다. 목이 쉬어라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데 과연 유권자들은 누구 손을 들어줄까요? 아직 열흘 넘게 남아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사기당한 피해자가 있냐? 양문석 최근에 이제 편법 대출로 논란을 사고 있는 친문 핵심 양문석 후보자의 이야기고요. 41억을 벌고 모두 사임했다.
네, 조국 혁신당의 비례 후보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이 지금 여러 가지 사건을 수임을 놓고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일자 그 사건을 모두 맞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까지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양문석 후보의 과거 목소리부터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 심판, 탄핵, 타도를 외치는 당원들과 지지자들과 함께 또는 선봉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경제만 봐도 내 이웃끼리 미워하고 갈라치게 하는 이 현상만 봐도 여러분들이 왜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을 심판하는지 아시겠죠? 심판합시다. 처벌해야 됩니다. 네, 자 양문석 후보 대학생 딸이 있었죠. 11억 원의 대출을 새마을금고에서 받았는데 이것이 편법 대출 아니냐, 불법 대출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원래는 양문석 후보자가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렸는데 거기에 대한 이자가 너무 많이 비싸서 그래서 은행으로부터 채무 10억 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딸이 대학생이었으니까 당연히 그 돈을 갚을 능력이 안 됐습니다만 사업자 등록을 내서 11억을 대출받았다는 이 의혹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양문석 후보자가 해명을 하기를 이렇습니다. 편법 대출이라는 거는 인정합니다만 내가 하자고 했던 것이 아니다. 내가 대출을 달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새마을금고 쪽에서 이런 방법이 있는데 사업자 대출을 내면 11억까지 대출이 가능하니 대출을 받아서 서류만 가지고 오면 대출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대출을 받은 것이지 내가 누군가를 속여서 대출을 받은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내가 11억 원을 대출 받았다고 해서 누구에게 다른 사람이 대출을 못 받게 한 건 아니냐, 피해자가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기 대해서 최진영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른바 용도 사기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명확하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 소개시켜드리면은 국민주택 건설 기금이 있는데 국민주택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에 쓸 생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민주택 기금으로 돈을 받아가지고 이 개발 사업에 쓰겠다라고 하고 돈을 융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거기에 쓰고 나머지를 대부분은 사용하는 케이스와 관련해 가지고 대법원은 설령 나중에 일부를 국민주택 건설 자금으로 썼다 하더라도 대출금 전액에 대해서 사기가 된다라고 대법원은 판결했습니다. 나아가 이번 같은 경우에 누가 피해가 있냐, 특히 자기가 어떻게 보면 강남 아파트 담보로 제공했느냐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법원 판례는 설령 용도를 속여서 대출을 받았다 하면은 담보를 제공했다 하더라도 그 사기죄가 성립되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6억이나 되는 돈을 대부업체에, 통상 대부업체는 연 이율이 24%입니다. 예. 6억을 빌렸다라고 하는데 대부업체에 돈 빌려서 집 사는 사람이 도대체 누가 있습니까? 상식적으로 우리가 어긋나고 6억을 빌렸다고 하면은 연리 24%면 계산하면 월 이자만 1,200만 원씩 갚아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월 1,200만 원씩 갚을 물론 능력이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렇지만 이 부분을 일단 사고 금매든 뭐든 사고 바로 5개월 뒤에 이거를 대환으로 갈아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업자 대출을 받는다라고 하고 실질적으로는 그 돈을 받아가지고 그 기존의 어떤 그 대부업체 거를 갈아탄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 말 자체가 이것은 용도를 완전히 쏘겠다고 볼 가능성이 매우 높죠. 특히 나는 모른다고 했는데 그러면 서울의 강남에서 집을 사면서 대구에 있는 수성구에 있는 어떤 그 새마을금고를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중개를 하는 과정에서 대출 브로커가 끼었을 가능성이 지금으로선 현저히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은 결국 본인이 지금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수사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서 기존의 대법원 판례가 보면은 대출금 전액에 대한 어떤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 지금으로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높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최인현 변호사는 이거 사기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장 변호사님도 방 변호사님도 법조인이니까 자 일단 이렇게 얘기했어요. 해당 지점이 파격적인 대출 영업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 새마을금고 쪽에서는 집값에 쓰는 줄 알았다면 대출 서류
사업자 대출 서류를 받았지 이게 사업에 쓰려는 돈인 줄 알았지 집을 사는 데 쓰는 돈인 줄 알았으면 안 빌려줬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새마을금고 쪽이나 새마을금고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나 등등에서 감사를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어떻게 만약에 누구 말이 맞는 진실공방인가요? 대출이 일어났을 당시에 뭔가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우회적인 방법과 관련해서 담당 직원과 이야기가 오갔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새마을금고에서 정식적으로 수령한 건 사업자 대출이었습니다. 사업 운영기금 명목으로 대출이 일으켜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사기죄라는 것은요. 이 제3자에게 피해자가 없다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상대방을 기망행위로 착오에 빠뜨려서 이득을 취했다면 그게 이제 사기죄의 요건인 것이거든요. 제3의 피해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대출이라는 금전이익을 실현화한 부분이 있고요. 만약에 그 과정에서 설사 새마을금고 측에서 이러저러한 우회적인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온전히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그건 하나의 평가 요소일 뿐이어서 당사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더 정교하게 본인의 입장을 해명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게 불법이다, 뭐다 지금 단정하기에는 조금 이른 예. 것 같고 아까 대출 브로커 얘기까지도 저는 개인적으로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게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물론 브로커를 끼고 대출을 일으키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는 뭐 크게 사업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더 많긴 해가지고요. 이 대출 과정 중에 그런 맥락에서 편법이 있었다는 점을 당사자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뭐 국민들이 분노하는 포인트는 그렇죠. 경제 여건이 안 되는 딸의 이름으로 거액을 대출 받은 뒤에 부부의 이름으로 집을 소유를 하는 이것이 과연 올바른 행동인가? 아마 거기에 대해서는 양문석 후보도 사과를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책임이 없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한동훈 선거대책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5년 전에 민주당을 대변하기 위해서 양문석 후보가 출연합니다. 부동산 정책,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금융을 조여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양문석의 말대로 금융을 조였습니다. 그런데 그 양문석 씨가 바로 정상적으로는 대출 당연히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대학생 딸에게 사업자 등록을 시키고 사업자 대출의 명목으로 새마을금고를 속여서 11억 원을 대출받아서 그 자기 주택 사는 것 대환대출에 썼습니다. 메꾸는 데 썼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이런 식이에요. 뒷구멍으로는 늘 이런 식입니다. 이건 명백한 사기 대출입니다. 예, 사기 대출을 주장하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 뒤로 이렇게 몰래 대출을 받는 게 과연 온당한가? 민주당 후보의 내로남불을 지적한 것 같은데, 자, 양문석 후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고비 넘으면 저 고비가 있고 또 다른 고비까지 앞을 가로막는 것 같습니다. 이자 절감을 위해서 딸아이의 편법 대출을 했던 저희 부부가 또다시 혼이 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이자 절감을 위해서라도 저희들이 잘못한 건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 언론이 양평고속도로에 대해서 김건희 명품백에 대해서 주가 조작에 대해서 이렇게 취재하고 이렇게 비판했었으면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떨어졌을까? 가짜뉴스, 악의적 뉴스,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드시 국회에 입성하자마자 관철시키고자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도와주십시오. 자, 이윤찬 대변인. 뭐 이렇게 오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셋집 점전하다 이럴 바엔 집을 사장 결심으로 대출을 알아보다 부동산을 통해서 대구에 있는 새마을금고와 연결이 돼서 대출을 받았던 거다. 편법 소지가 있었음을 인정하지만 불법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양문석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 가짜 뉴스다. 내가 국회 들어가면 반드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서 이 가짜 뉴스 선동한 모 언론사 가만두지 않겠다는 듯한 뉘앙스의 오늘 발언도 같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적반하장이 아니겠습니까? 총선은요, 4년 동안 대한민국 국민의 대표자를 뽑는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이 공직 후보자를 한 정당이 공천을 했고 그 정당이 공천한 사람을 언론이
검증하는 건 당연한 절차죠. 본인도 편법이라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혹여나 불법 소지는 없었는지 언론이 검증을 하는 걸 당연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당연한 것이죠. 저는 양문석 후보가 면구스럽다 보니까 핑계댈 게 없으니까 또다시 언론 탓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는 상의에 맞지도 않고 국민들에게도 납득할 수 없다고 봅니다. 저는 이 부분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에 실패한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봅니다. 이렇게 불법 대출, 이런 편법 대출이 횡행했고 이런 부동산원을 만들었어요. 부동산원을 만들어서 어떻게 주택구입 자금이 마련됐는지를 일일이 들여다보고 불법이 있을 때는 고발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금을 마련해서 주택을 30억짜리 구입했는데 한국 부동산원의 감시망을 어떻게 피해갔는지도 저는 궁금한 대목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민주당의 공천심사를 접수를 하잖아요. 공천심사를 접수를 할 때 보면 국회에 등록할 때와 똑같이 우리가 재산 신고를 합니다. 거기서 이제 피부양자, 부양자를 다 고지거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공천 신청을 할 때는 딸의 재산은 고지거부를 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말은 의도적으로 이거를 민주당을 속인 게 아닌가. 저는 민주당이 이거 속았다고 봅니다. 이영선 후보 사퇴했죠. 이영선 후보 또한 이 민주당에 낸 공천선 신청할 때는 재산 등록 사항과 실제 선관위에 등록한 재산 신고 사항에 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큰 결단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지금은 침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명백히 양문석 후보자가 민주당을 속이고 공천권을 따낸 겁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은 결단을 해야지 더 이상 논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지호 부시장, 이게 아까도 제가 오늘 나왔던 양문석 후보의 해명을 이제 보여드렸습니다만, 그러니까 국민들이 아까 이제 화를 나는 거는 이제 조국 대표가 과거에 여러 가지 이제 불공정한 나라의 어떤 교육 시스템을 비판하면서 본인의 가족들, 본인의 자식들은 좋은 대학을 보내고 뭐 이렇게 했던 것에 대한 불만, 이거에 대한 분노. 이번 것도 마찬가지로 양문석 후보는 뭐 서민 후보다, 민주당도 부동산 여의에서 뭐 강남에 갖고 이런 거 많이 비판을 했는데 본인은 강남에 수십억짜리 집을 사면서 딸 이름을 대출받고 이런 것들이 겉으로만 서민을 위한 척하면서 뒤로는 본인들의 이익을 챙긴 것 아닌가라는 거에 대한 비판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소득이 없는 사람이면 자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대출을 받았고 또 대출 목적이 사업 목적인데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저는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 양문석 후보도 사과를 하고 편법으로 인정을 한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냐는 사실 뭐 우리 금감원장이 이복형 검사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또 검찰에서 가만히 있을 리가 없으니까 조금 시간이 지나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거고, 지금은 이제 선거 시기라 후보자의 권리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논평하기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사회자분도 말씀하셨지만 그 태도 부분은 제가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본인만 혼자 선거를 하는 게 아니고 민주당의 이름으로 입후보 하셨기 때문에 좀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다른 건을 엮어가지고 지적하고 뭔가 태도에 있어서 좀 위압적인 모습은 전체 다른 민주당 후보에도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태도도 좀 잘못한 것으로 정제됐으면 합니다. 예, 사과하려면 끝까지 이제 사과하는 그 자세가 바람직하다. 예, 최 변호사님. 근데 좀 전에 그 얘기 하셨죠. 저희가 강남에 전세로 전전하다가 그 당시에 영끌 투자, 부동산이 막 올라서 자기들 또 부랴부랴 했다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2022년에 31억에 이게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6억을 대출 받았는데 만약에 거기가 직접 본인들이 들어가서 살았다고 하면은 빼보면 실제로 현금 25억 원이 있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금 25억 원이 있으면서 전세로 살면서 강남을 전전했다는 말 자체가 우리 보통 사람들은 납득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6억을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았을 텐데 그것 같은 경우에도 다른 것도 아니고 대부업체, 쉽게 말하면 사채업자한테 돈을 빌렸다는 것이, 사채업자한테 돈을 6억이나 빌려가지고 24% 하면은 1,200만 원씩 월 어떻게 보면은 이자를 내면서 산다는 게 우리가 정상적인 우리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가능한 건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말씀을 해야 되는 것이지, 나는 아무 상관없다, 나는 죄가 안 된다, 누가 피해가 있느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민주당 특히 뭐 1가구 2주택, 강남주택 팔아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정책을 하는 민주당으로서는 정말 민주당의 정책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 그런 후보가 아닌가 저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어쨌든 뭐 양 후보는 이렇게 뭐 업계 관행이란 말에 경계심 무너뜨리고 편법에 눈 감은 우리 가족, 언론 회처리에 깊이 반성한다. 하지만 사기 대출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문제에 대해서 크게 최초 보도했던 매체에 대해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지금 야당에서도 이렇게 문제들이 나오고 있지만 여당에서도 일부 후보들이 여러 가지 구설에 휘말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후보와 인요한 국민의힘 선대위원장도 여러 가지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 발언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공정하게. 자, 이수정 후보는 SNS에 대파 격파 영상을 올렸다가 결국 민생 모른다는 저들의 지적이 부당하다는 생각에 이성 잃고 실수했다. 뒤늦게 사과를 했고요. 인요한 국민의 미래 선대위원장은 마피아 조직도 아이하고 부인은 안 건드린다라는 말로 또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장 변호사님, 장 위원장님 어떻게 보세요? 이 여나 야나 이게 어쨌든 선거가 긴박해지고 나면 이런 실수들이 이런 발언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수정 후보는 대통령을 굉장히 곤혹스럽게 했다라는 점에서 자기 반성이 선제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해명 내용도 대단히 부적절합니다. 지금 유권자들이 뽑는 건 국회의원이에요. 국정 운영의 한 동력, 한 축입니다. 본인이 본인을 향한 비판을 겸허히 새기지는 못하더라도 이성을 잃고 이 같은 대파 영상을 올렸다? 그러면 어떻게 믿고 한 표를 선뜻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인요한 위원장님께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대한민국의 치해법건이 아닙니다. 마피아가 아이와 자녀 그리고 부인은 건드리지 않았다라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는 소리입니까? 김건희 여사를 치해법건에 어떤 무풍지대에 고요히 놔두라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권익위가 총선 이후로 이른바 명품백 수수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미룬 건가요? 국민들이 묻고 있는 겁니다. 왜 총선에 그리고 대통령께 그리고 자당의 후보들한테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들을 끊임없이 하는지 좀 의아할 따름입니다. 예, 어쨌든 간 선거가 뭐 정책 공약을 얘기를 하고 미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이 누구의 말로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전체 선거판이 흐트러지고 있는 건 좀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번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1번 박은정 후보의 남편 이종근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한 부분도 연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박 후보의 목소리부터 하나 듣고 시작하시죠. 감찰은 적법했고 징계는 정당했습니다. 친윤 친여 검사들이 잠깐이나마 영전하고 좋은 자리에 가 있겠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공정성에 대한 비판은 고스란히 검찰 전체의 피해를 되돌릴 것입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어두운 장막을 걷어내고 민주공화국을 되찾아야 합니다. 국민의 슬픔과 아픔에 칼질을 하고 명품백으로 하늘을 가리는 시대적 폐륜 집단을 반드시 청산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반드시 조기 종식시키겠습니다. 예, 이민찬 대변인. 조국혁신당의 목표가 어쨌든 한동훈 특검이 1호 법안이고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나온 사람이 저 1호 박은정 전 검사이지 않습니까? 근데 박은정 검사가 한 건 아니지만 박은정 검사의 남편 검사장 출신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을 지낸 이 이종근 변호사가 2017년 당시에 가상화폐 TF 실무를 총괄을 했고 근데 지난해 3월 옷을 벗고 나와서 개업을 한 다음에 다단계 가상화폐 전문가로 홍보를 하고 다니면서 엄청난 돈을 벌었다. 이게 이제 논란이지 않습니까? 재산이 6개월 만에 40억이 늘었네, 22억을 한 방에 수수를 했네 등등이 논란이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부부 연좌제 안 되니까 구분을 해달라 이렇게 신장식 대변인이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부부 연좌제 안 된다고 얘기를 할 거면 그거는 저희 정부 여당에도 똑같이 적용을 해줘야 맞겠죠. 저희한테는 더욱 가혹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넘어갈 일이지 아니죠. 또한 이종근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정부 때 소위 잘 나가던 친문 검사로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사장 승진을 해서 저렇게 많은 업적을 쌓은 거죠. 스스로 가상화폐니 이런 업적을 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부에서도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고 조국 대표가 우리 문재인 정부 민주당이 지향하는 검찰 개혁의 방향에 공감하는 몇 안 되는 검사라고 했습니다. 그런 부인이 박은정 검사고 그 두 사람이 시너지를 내서 지금 저기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분들이
검찰에 있을 때는 가상화폐 피해자들이나 다단계 피해자들에게 그들을 도와줄 것처럼 열심히 활동을 했는데 그때 얻은 지식으로 사회에 나가서 변호사를 개업하고 엄청난 돈을 벌고 있다는 게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너무 예. 이 부분을 보면 이 피해자를 생각하면 정말 화가 나는데요. 그런데 더 참담한 부분은 조국 대표의 얘기입니다. 전관예우가 아니다. 과거에 어땠습니까? 과거에 다른 이제 여권의 후보자에게는 엄청 악독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또다시 조국과 내로남불의 합성어인 조로남불 얘기가 나오는 거고 조만대장경이 다시 소환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도 과거와 현재 과거에 내가 한 말과 현재의 내가 한 말이 행동이 일치해야지 그 정치인이 신뢰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조국 대표도 이 부분을 자신의 과거의 발언을 되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뭐 일부에서는 뭐 40억, 22억 이 돈이 무슨 뭐 엄청난 정관예우로 받은 돈이 아니다. 만약에 진짜 정관예우였으면 160억도 벌 수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발언이 굉장히 국민 정서를 안 좋게 가져가게 됐던 그런 원인이 아닌가 싶은데, 자, 아까 조국 대표는 이거는 윤 정권 정부에서 탄압받았던 검사들이 무슨 정관예우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대위원장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조국 대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관예우가 아니다. 전관범죄다. 이렇게 과거에 말한 바 있습니다. 어제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조국 당이 전관예우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160억만 안 넘으면 된다. 둘째, 검사장 그만두고 얼마 있다가 한 건에 22억 땡기는 정도는 괜찮다. 다단계 사기는 살인입니다. 그런 사기꾼 변호한답시고 그렇게 뜯은 돈 중에 22억을 나눠 가졌습니다. 그게 괜찮다는 게 조국의 말입니다. 160억 아래니 괜찮다? 22억쯤 괜찮다? 수임 계약서 안 썼으니 괜찮다?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런 나라에 살고 싶으십니까? 자, 김주호 부시장. 물론 뭐 조국 대표와 더불어민주연합과는 지금 관계가 없는 거니까 이걸 좀 물어본다고 해서 민주당에 불리하거나 뭐 이런 건 아닐 텐데 지금 이제 한동훈 선대위원장의 목소리와 조국 대표의 어떤 그 해명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희 민주당은 사실 검사 정관예우에 대해서 지난 2년 동안 정말 수십 회의 논평을 내고 규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건 친윤 검사만 문제가 아니라 모든 검사가 다 문제입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건 의뢰인이 그런 수십억을 줬을 때는 어떤 법률적 지식 외에 다른 어떤 베니핏도 고민하고 요구를 한 거죠. 그런데 지금 국민적 지지를 받고 정말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조국 혁신당에서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물론 연좌제하면 안 되겠죠. 그러나 박은정 검사 자체가 또 검사 출신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딱 잘라서 볼 게 아니라 뭔가 좀 조사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한번 파악해 볼 일이고요. 우리가 사실 20, 30대 지지율이 진보 진영이 많이 외면받고 있어요. 이러한 것이 누적돼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정말 조국 혁신당, 민주당 할 거 없이 이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편법 대출이든 불법 증여든 또는 이런 그 전관예우든 없어져야 될 악습임에 분명합니다. 자, 국민들은 여기에 대한 대답을 원하고 있는데, 자, 오늘 국민의힘에선 그래서 그런지 이 단체를 찾아갔습니다. 보시죠. 조국 혁신당 비례대표 1번 받은 박은정 후보의 남편인 이종근 변호사가 이 아도 인터내셔널 그 가해자 변호를 맡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이런 일이 지금 언론에 이슈가 되었을 뿐이지 서민들이 무슨 죄입니까? 서민들을 왜 두 번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사기꾼들을 전문적으로 변호하는 이 변호사들은 더 큰 사기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다단계 피해를 본 그 피해 단체를 찾아갔는데 저분들은 아마 하루가 애가 다를 겁니다. 그분들을 변호했다고 하는 가해자 쪽을 변호했다고 하는 이 변호인, 법조인들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저렇게 피해자들은 분노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예, 조국은 하나. 자,
누가 얘기했을까요? 민주당에 있는 관계자가 이렇게 발언을 하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분노하고 화를 내고 있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는 조국 대표에게 가로채기를 당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먼저 조국 대표의 말부터 들어보시죠. 마이크를 쓸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연설을 하면 안 됩니다. 법상 선거법 위반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발대식을 하는데 기자회견을 하는 겁니다. 이 비오는 부산에서 부산혁신당이 동남풍을 일으켜서 전국으로 이 동남풍을 밀고 올라가겠습니다. 우리 조국 대표님이 웬만하면 실수를 안 하시는데 오늘 부산 와서 너무 좋으셨나 봐요. 그래서 부산혁신당으로 우리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부산혁신당이라 했습니까? 네. 일부러 그러신 거잖아요. 완전히 헷갈렸네. 네, 자, 조국 혁신당. 여기에 대해서 복귀왕 민주당 아산갑 후보가 조국은 하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조국 혁신당 대표가 당은 다릅니다만 윤석열 정권 심판엔 차이가 없다. 너무 반가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장유미 부위원장님. 네. 어쨌든 지금 조국 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비례대표의 의석수를 놓고 지금 경쟁하는 사이입니다. 말 대놓고 서로 막 비판하고 있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조국은 하나다. 이 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아니 우리 지금 또 급해 죽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과연 올바른 행위인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답니다. 자당에선 좀 서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박지원 후보 같은 경우에도 명예당원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당으로부터 또 경고를 받기도 했는데요. 일단 이 부분을 또 뭐 선거법 위반 여지가 있는지 여부도 들여다보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공직선거법 88조에 후보자는 타당을 지원하거나 유세하거나 홍보해서는 안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 이상한 게 당대표는 또 되거든요. 후보자 지위에 있지 않은. 그래서 조국은 하나다라는 건 이 워딩 자체는 조국 혁신당을 지원해달라, 어떤 응원해달라 이런 맥락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민주당의 후보니까요. 복귀왕 후보는. 그리고 비례 어떤 정당의 투표에 있어서도 민주당의 입장은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른바 몰빵론 이래서요. 그래서 하나의 가치 지향 그리고 범민주 진영 안에 몸담은 같은 이런 편이라는 점을 그냥 이런 정치적인 수사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 자, 복귀왕 후보는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인 것처럼 그냥 농담조로 이야기한 거다. 우리 지역에 잘 아는 지인이 왔는데 지역 대표인 내가 어떻게 외면하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네, 친윤 변호사님. 남과 북, 하나죠. 농담조로 얘기한 건데 하지만 지금 어쨌든 굉장히 민감한 시기이기 때문에 작은 어떤 그런 빌미도 줘서는 안 되는데 이제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아마 지역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사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공명선거 감시단이나 아니면은 그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장에 그 선거할 때에 어떻게 보면 암행어사 비슷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동영상도 찍고 아마 그 녹음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본인은 아차 싶어서 지금 농담조로 얘기한 것 같다라고 합니다만 실제로 본인의 어떻게 보면은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조국 대표와의 어떤 그 관련성을 얘기를 했을 경우에 그것이 결국 본인의 투표에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결국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이제 와서 고의가 없었고 농담조로 얘기한다라고 했지만 그 맥락상 본인의 어떤 당선을 위한 지지를 위해서 조국 당을 이용을 했다라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아까 장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선법 88조의 다른 당과의 어떤 선거운동 이 부분과 관련되는 규정 위반으로 조사받을 가능성 현재로서는 상당히 높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예, 요즘에 조국 혁신당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여론조사를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여러 여론조사들이 조금씩 수치는 다릅니다만 갤럽에서 나온 여론조사 수치를 보면 자 비례대표 정당의 투표 어디에 하겠느냐? 국민의미래 34, 더불어민주연합 22, 조국혁신당 22. 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22입니다만 그러니까 국민의 미래보다 적어 보이지만 두 당이 나중에 이제 우당이라고 이제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우당이 되는 경우에는 그 숫자가 국민의 미래를 앞서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비례대표 46석에서도 더 많이 그 야당에서 가져가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 2조 심판을 계속 얘기하고 있죠. 오늘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허경영 씨 같은 분 말고
자기 이름을 앞세워서 당을 만드는 주류 정치 보셨어요? 그거 우리 정치가 상상할 수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동문당 이러면 그거 골 때린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조국당이라뇨. 아니 조국당이라뇨. 그게 지금 진담으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 뽑아주시면 그 사람들이 그런 짓을 계속해도 된다고 면허장을 주신 거예요. 한동훈 위원장이 첫 선거 유세 때 이재명 대표랑 조국 대표님께서를 좀 겨냥을 해서 막겠다, 연대를 막겠다라고 발언을 하셨는데 헛꿈 깨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간질에 넘어갈 이재명 대표나 조국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고요. 지금 그런 이재명 조국 이간질 할 때가 아니라 본인 수사를 대비해서 빨리 변호인과 변호인 수임하시고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조국 대표 말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자,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향해서 본인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변호인 선임해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국 신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오히려 뒷걸음질치고 쪼그라들고 있는 당이 개혁신당일 텐데, 자, 홍준표 대구시장이 SNS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준석 대표 참 판단 참 애석하다. 내가 그렇게 비례정당하라고 했는데 그걸 무시하더니 지금 그걸 조국 혁신당이 실행하고 있다. 조국에게 가로채기를 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민찬 대변인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 제3지대의 몫을 주도권을 조국 대표한테 뺏겼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글쎄요, 저는 크게 동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이 민주당, 기존의 민주당에 있던 지지층에서 표를 지금 갈라먹고 있는 부분이 큽니다. 왜냐하면 딱 그 상한선에서 더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딱 그 정도 민주당이 원래 갖고 있던 어느 정도의 지지층 내에서 표를 갈라먹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또한 본인의 총선에 대한 어떤 성과가 뺏길까 봐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또한 민주당 지지층, 특히 강성 지지층 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조국 혁신당을 또 견제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 모습은 이제 민주당의 향후 권력 구도와도 면밀히 연관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법 리스크가 전 국민이 아는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사법부에서 어떤 판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음 대선 전국에서 어디에 있을지 거치가 어떻게 될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국 대표 또한 사법 리스크가 있죠. 물론 2년이고 아직 최종심이 남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법 리스크가 있는 두 대권 주자를 두고 다투는 모습이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한 길입니다. 그거를 비례대표를 정당으로 만들어서 비례대표 후보로 나섰다고 했다고 하더라도 글쎄요. 그러면 그 향후에 그 정치는 영속성이 있었을까요?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 외쳐왔던 개혁적인 모습, 개혁적인 보수의 모습과 그 비례정당이 맞았을까요? 맞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보수정당에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근본적으로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이준석 대표가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 후보로 국회에 입성한다? 그거는 이준석 대표의 미래에게도 좋지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게 경기 화성을에 이준석 대표가 출마를 했습니다만, 자, 공영훈 민주당 후보가 많이 앞서가고 있죠. 48로 거의 과반에 가까운데 이준석 후보와 한정민 후보가 5차 범위의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뭐 이곳에서의 후보 단일화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만 개혁신당에선 그 후보 단일화는 없다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에서 이런 새로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김 부장님은 당시 언론 보도를 막고 국민의 생명보다 기업의 이익을 위해 힘써온 어떤 분에 대하여 증언해 주실 예정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공영훈 후보는 한마디로 권한유착 기술자입니다. 최초 쇠타투 엔진 중대 결함을 세상에 알리는 기사를 낼 때 경향신문 모 기자님에게 직간접적으로 연락해서 기사 내용에 대해 압력을 행사한 분이 바로 공영훈 당시 홍보실장이었습니다. 자, 김주호 부시장님. 어쨌든 이준석 대표가 새로운 의혹을 제기됐는데 기자 출신이고 현대차의 홍보실장을 지냈고 대표까지 올라갔던 공영훈 후보에 대해서 옛날에 이렇게 본사의 현대차에 뭐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덮었다라는 식의 공익 제보자의 이제 언론을 같이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국회의원 되면 아마 공천 준 사람의 이해에 따라 활동할 것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공영훈 사장은 저급한 네거티브, 대응 가치 못 느끼겠다. 네거티브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공영훈 사장님 경기도지사
비서관 할 때 직접 접촉해서 경기도 그 AI 버스, 그다음에 수요 반응형 버스 이거 직접 이렇게 협상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정말 샤프하고 저희 당에는 꼭 필요한 인재 영입하신 분이고요. 윤석 대표가 그래도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역임하고 대선과 지방선거를 정말 승리로 이끈 정말 우리 정치권에서의 정말 평가할 만한 큰 정치인인데 아니 어쩌자고 저 화성에 가셔가지고 저렇게 네거티브만 하고 있고 쪼그라드는 정치를 하는지 저는 좀 마음이 좀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이 정치인은요, 정말 큰 정치는 비전을 제시해야지 저렇게 가가지고 그냥 험담만 하고 그냥 누구 끌어내리는 정치 정말 좀 저는 청년 정치에서 배격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준석 대표 상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은 모양인데 남은 10일 동안 어떤 반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지 지지자들은 궁금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총선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40대 한 유튜버가 그야말로 전국 방방곡곡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내용입니다. 자, 장혜민 부위원님. 경남이나 부산 이쪽에 몰려 있었던 걸로 알았던 맞습니다. 이 불법 카메라가 전국 도처에 확인된 것만 28곳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처음에는 뭐 양산 지역이나 인천 등지의 일부 이 선거구에 설치가 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요. 일단 본인 진술에 따르면 40곳이 넘는다라는 겁니다. 선관위가 이중 확인한 곳은 37곳인데요. 충격적이게도 서울 2곳, 그러니까 강서구 화곡동과 은평구 녹봉동도 포함이 돼 있었고요. 그런데 굉장히 치밀하게 이 범행을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통신 장비인 것처럼 본인이 설치한 이 몰래카메라에 이 통신사 스티커를 부착해서 마치 통신사 장비인 것처럼 은닉을 시도했고요. 또 굉장히 촬영이 용이하게끔 그 사람들이 이용하는 정수기 옆 등에 설치를 해서 이런 곳이 한 40여 곳 된다고 하니 사람들의 투표 심리가 또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사실 이 사람이 구독자 한 9천 명 정도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 중인데 이게 지속적으로 사전투표 결과가 조작됐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올려놓으면서 지난 대선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화면 한번 보실까요? 3월 5일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사전투표의 풀 영상입니다. 우리가 직접 촬영해서 숫자를 다 세봤습니다. 도저히 3,000명이라는 숫자는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대선 때도 그랬고 지난 총선 때도 그랬고 그러면서 투표소를 비추는 몰래카메라를 이렇게 수십 곳에다가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아니 사전투표가 이제 곧 다음 주면 시작될 텐데 가서 찍어야 되는데 내가 찍고 있는 걸 누가 들여다보고 있다 이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서 혹시라도 투표율 떨어질까 봐 걱정도 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서 전국에 어떻게 보면 수십 곳 인근에 이 CCTV를 설치하는 것을 선관위가 몰랐다는 사실에 대해서 국민들은 놀라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지난 그 선거 과정에서도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쟁을 비롯해서 선관위의 선거 관리에 부실이 있다라는 그 부분, 나아가서 일부 그 보수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개표 과정에서 상당히 그 선관위발 투표 개표 부정이 있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문제를 제기하려고 하는 것인데. 어떤 의도는 좋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국민의 그 투표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이래서는 안 되고 나아가 왜 이런지를 선관위가 알아서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만전을 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똑똑히 들으셨던 선관위는 제대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로 가겠습니다. 연예계 소식 좀 모아봤습니다. 자, 이고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한소희 씨가 2주 만에 결별을 했어요. 하와이에서 유준열 씨와 여행한 사진이 찍혔던 게 2주 전인데 2주 만에 결별이에요? 네,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됐습니다. 오늘 유준열 씨 측 소속사에서도요, 두 사람이 결별했다라고 공식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취재진이 한소희 씨 측과는 연락이 닿고 있지 않다고 하는데요. 제가 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한소희 씨 또한 결별을 암시한다는 사진을 본인 SNS에 올려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 2주간 연애하면서 많은 화제를 낳았는데요. 특히 류준열 씨와 장기 열애했던 전 연인 혜리 씨와 소위 재민내 대책
대처까지 고려가면서 환승연애 아니야라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는데 결국 두 사람은 2주 만에 결별을 발표했습니다. 결별의 이유는 혹시 나왔습니까? 사실 뭐 두 사람만이 정확한 결별 이유는 알겠죠. 그렇지만 어제 한소희 씨가 장문의 글을 남겼는데 그 SNS에? 네, SNS에 장문의 글을 남겼는데 그 중에 나도 당사자 중 한 사람이 입을 닫고 있어도 좀 답답하다라면서 당사자 중 한 사람이 결국 류준열 씨 아니겠습니까? 예. 정확히 자신의 연인이 혜리 씨와 언제 헤어졌는지 나와의 연애가 환승연애인지 아닌지를 정확히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입을 닫고 있어도 조금 답답하다라는 심경을 밝혔습니다. 근데 저렇게 보면 네. 외모가 전부가 아니야. 작년에 헤어진 거 맞아. 뭐 이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어제 한소희 씨가 본인 SNS에 장문의 글을 남겼는데요. 그러면서 이 류준열 씨와의 첫 만남이 2023년 11월 사진전에서 만난 게 맞고 그 전에 친분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 억측을 좀 삼가해달라고 했고요. 그러면서 이 류준열 씨를 선택한 이유가 내가 철없던 시절에는 외모를 좀 봤지만 이제는 외모가 전부가 아니다. 그런데 이제 그와의 연애 과정에서 내 몸과 마음이 좀 더 건강해지는 걸 느꼈고 나의 불안정한 그런 부분들을 잘 잡아주기도 했다라면서 류준열 씨와의 열애를 결심하게 된 이유, 배경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아까 한소희 씨가 뭐 사진을 올렸다고 하는데 네. 외국 배우 사진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누굽니까? 네, 이 본인 블로그를 한때 폐쇄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오늘 갑자기 블로그를 다시 열면서 이 할리우드 배우죠 니콜 키드먼 사진을 올렸습니다.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니콜 키드먼이 탐 크루즈와 이혼 소송을 끝내고 나오면서 환호성하는 장면이 포착된 저 사진을 올려서 댓글에는요, 류준열 씨와 드디어 헤어졌구나라는 누리꾼들의 반응도 올라왔습니다. 저거 이후에 결별서에 나왔으니까 이게 헤어진 거구나라고 추측을 할 수 있었던 거군요. 네. 참 별의별 일이 다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혼 소송 이어가고 있는 배우 이범수 씨 얘기인데 부인이 네. 또 SNS 글을 올렸는데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이범수, 이윤진 씨 결국 이혼 소송 과정 중인 것으로 밝혀졌죠. 근데 이윤진 씨가 이범수 씨와의 그 파경 이혼 소송의 이유가 불륜이 절대 아니고 성격 차이다라는 기사를 캡처한 다음에 차라리 사랑에 빠지라고 크게 품었더랬죠. 성을 대하는 격의 차이다라고 코멘트를 다뤘습니다. 성격 차이가 아니라 성을 대하는 격의 차이.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저도 무슨 뜻인지 사실 두 사람이 정확히 알겠죠. 근데 조심스럽게 추측해 보면 뭔가 성적인 부분에 있어서 두 사람 간의 입장 차이가 좀 있지 않을까, 뭔가 어떤 성적인 부분에 대한 문제를 암시한 듯한 문구다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그런 건 아닙니까? 남성과 여성, 그러니까 여성을 대하는 남성의 어떤 가부장적인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건 혹시 아닙니까? 그런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겠고요. 근데 그 전에 이윤재 씨가 올린 것 중에 은밀한 취미생활, 양말 속에 휴대전화, 이렇게 뭔가 은밀하고 뭔가 통상적이지 않은 취미나 어떤 생활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글까지 좀 더해보면 여러 가지의 의미로 또 풀이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족도 있고 아이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네. SNS로 막 공방을 벌이는 건 그렇게 보기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비판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이윤진 씨 SNS에 들어가 보니까요, 많은 누리꾼들이 댓글을 달고 있는데 거기서 많은 눈에 띄는 부분이 아이들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라면서 이제 우려 섞인 댓글들도 좀 있었습니다. 예. 자, 또 하나의 연예인 소식인데요. 가수 보아 씨 얘기입니다. 보아 씨가 요즘엔 가수 활동보다는 이 배우로서 활동을 많이 하는데 네.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나 봐요. 맞습니다. 어제 이제 보아 씨가 본인의 이제 SNS에 밝게 웃고 있는 이 근황 사진을 올리면서요, 뭔가 조금 힘든 심경을 토로하는 이제 글을 남겼습니다. 관리를 안 하면 안 한다고 욕하고 하면 한다고 욕하고 살이 너무 빠졌다라면서 살 좀 찌우라고 해서 살 좀 찌우면 돼지 같다라고 한다면서 이 악플러들에 대한 본인의 힘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의 외모는 내가 잘 모르지만 인생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라. 미안하지만 난 보아다라면서 또 자신감 넘치는 마지막 코멘트를 달기도 했습니다. 난 보아다. 네. 나는 진짜 데뷔가 24년 전인가 뭐 그렇다면서요. 네. 20년 넘게 정말 가수의 자리로 또 최고의 아티스트로 최고의 자리에 올랐는데 나에 대해서, 특히 외모에 대해서 갖다 붙다 말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다. 이런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 보아 씨 SNS 가보니까요, 무슨 사진만 올라오기만 하면 시술 그만해라, 외모가 어떻게 변했다, 이런 코멘트들이 정말 눈에 띄게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외모를 지적하는 악플러들에게 그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 같고요. 사실 최근에 보아 씨가 드라마 내 남편과 결혼해줘라는 드라마에 출연할 당시에도 입술 시술을 한 거냐라는 누리꾼들의 댓글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보아 씨가 나는 전혀 시술을 하지 않았다라면서 메이크업
메이크업이 좀 번진 것뿐이다. 내 입술 안녕하다 라면서 시술 의혹을 부인하기도 아니, 했습니다. 시술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배우가 보여지는 직업인데 네. 뭔가 뭐 성형 시술 이런 게 불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인이라는 이유로 이런 악플을 좀 참아야 하는 것이 좀 부당하게 느껴졌기 때문에 본인 SNS를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악플러들에게 일침을 가하는 그런 코멘트를 남긴 것 같습니다. 잠시 후 이제 채널A 뉴스A 오픈 인터뷰에 보아 씨가 출연할 예정인데 네. 여기에 대해서 연예인들이 뭐 화풀이 대상이 되는 거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면서요? 맞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보아 씨가 13살에 데뷔를 했습니다. 벌써 데뷔 24주년을 맞았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인생을 트루먼 쇼에 빗대면서 공개된 삶을 살아야 하는 연예인들이 화풀이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이 악플러들에게 여러 가지로 고충을 당하는 연예인들의 삶에 대해서도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서 데뷔 24년 동안 본인은 본인의 인생을 즐기지 못했다라면서 이제 본인의 인생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여러분들 뭐 배우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 자유지만 누군가의 SNS에 가서 외모적으로 비하를 하고 또 뭐 인생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배우에게 굉장히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얘기 드렸던 뭐 보아 씨라든지 또 이범수 씨 가족 또 한서희 씨와 또 유준열 씨 등등 SNS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소통이 무조건 다 맞다는 건 아닙니다만 막 몰려가서 우르르 가서 뭐 이 팬 나쁘다 저 팬 좋다 이렇게 댓글을 달면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좀 명심하시고 좀 자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뉴스톱10 마치겠습니다. 이어지는 뉴스A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준비 많이 했으니까 꼭 시청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